네, 박용진 TV 대선 특집 방송 5번째. 다시 해. 네. 네, 박용진 TV 대선 특집 방송 5번째입니다. 오늘은 대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이제 경선이 각 당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 기억 속에서도 아주 많은 대통령 선거가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네. 이제 50대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뭐 중학교 시절 벽보부터 시작해서 아주 인상적인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오늘은 그 많은 대선들 중에서도 여러 컨텐츠가 있겠습니다만 경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원래 그 얘기를 네. 최선 의원께서 저한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은 아, 경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그럴까요? 하려고 했는데 쭉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통령 선거는 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나서부터는 대통령제를 계속 채택을 해왔으니까요. 잠깐 4.19 혁명 이후에 내각제를 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때도 대통령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늘 있어 왔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각 당이 이제 후보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그 후보를 내세웠었던 당내 경선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 대한민국 최초의 경선은 그러면 언젠가요? 최초의 경선이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이승만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는 네. 거의 국부를 추대하듯이 이제 했었을 테니까. 그리고 상대당인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후보들을 뽑을 때는 거의 대의원들 정도가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이제 뽑거나 해서 그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그냥 거의 끝났기 때문에 큰 무슨 이벤트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역사에 기억되는 대통령 선거의 경선이라고 하면 사실상 70년 이른바 40대 기술론 유명한 DJ와 YS 그다음에 이철승 이 세 명이 격돌을 했었던 70년 9월 네. 그 당시 신민당의 40대 기술론 경선이 아주 역사에 길이 남고 영화 같은 일이 만들어졌죠. 영화도 이게 더킹 그렇군요. 더 킹메이커?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맞습니다. 킹메이커. 이선균? 설경구도 설경구도 나오고 DJ로 나오고 예, 그러지 예, 않았었나요? 봤었던 기억이 저도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불을 당긴 사람은 YS입니다. 그 71년도 4월에 선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빠르게 69년 11월에 일찌감치. YS가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출마를 합니다. 근데 뭐 엄청난 그 이런 중우장대의 플랜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저도 후보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꾸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제는 어떻게 외교 안보는 그렇죠. 어떻게 쫙 설명을 했었는데 YS 너무 간단했어요. 네. 집권 세력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으로 지난 그들은 상당히 젊은 세력들이다. 근데 신민당은 너무 늙었다. 이거예요. 네. 두 번째, 그 군사 정부를 갈아치려고 하는 그다음에 이승만 독재하고 싸울 때도 우리 국민의 열망은 독재를 이제 뒤집어라라고 했는데 우리 당의 후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중간에 돌아가셨다. 두 분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익희, 네. 조병옥 두 분 다 이렇게 돼서 네. 그냥 국민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 아니냐.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울림이 있었네.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 DJ 출마 선언, 그다음에 이철승 출마 선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해 9월에, 그 다음 해 9월에, 네네. 69년에 불을 당기고 70년 9월에 했는데 선출, 네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1차에서는 YS가 이겼는데 2차에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서 DJ가 되고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요.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휘청했죠. 그리고 다시는 선거로 대통령 뽑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박정희가
유신 독재를 선포하고 체육관 선거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후보가 이게 뒤집어지는 과정이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인상 깊거나 그렇죠. 하지 않았었을 텐데 사실은 뭐 그렇게 주류이지도 않은 이제 DJ께서 당시에 이제 아마 후보로 추대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원체 드라마틱하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뭐 우리는 글과 영화로만 봤지만 네. 건너갑 고모님이 네. 여러 번 저를 뭐 점심도 사주시고 저녁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자네가 제2의 DJ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얘기 들으면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주류 네네. 철저히 개파 정치가 그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완전히 비주류로 그 뭐 따르는 국회의원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되게 힘들었는데 DJ가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왔고 그걸 뒤집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뭐 갖기도 해봤고요. 늘 모든 우리 민주당의 그 꿈과 야망을 가진 정치인들이 DJ로부터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네. 노무현으로부터인데 네네. 그 경선도 기억하실 거예요. 2년. 2022년 2002년. 2002년 네.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민주당의 경선. 네. 자, 그때 대단했죠. 그때도 역시 변방의 정치인, 비주류 정치인, 이른바 그 혼자 네, 정치한다고 이렇게 했었던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쭉 경선을 통해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김대중과 노무현 사이에 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뛰었던 그 신민당 경선의 돌풍, 여기 이제 경선의 어떤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그 뒤에는 경선이 없어요. 네. 사실상 없다가 왜냐하면 이제 직선제가 사라지다시피 네네. 했으니까.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네.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때 실질적인 직선제 선거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각자가 나왔어요. 그랬죠. 노태우는 그냥 추대, 김영삼 그냥 추대, 김대중도 평민당으로 분당해서 추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상 1로 3김이 붙었는데 다 추대되는 경선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 모양상으로나마 그 틀을 갖춘 건 92년 대통령 선거부터입니다. 그래서 DJ도 그때는 경선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JP도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로가 됐고요. 역시 YS도 이종찬하고 경선을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고요. 그때 JP가 안 나왔고요. 누가 나왔냐면 정주영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92년 맞습니다. 3당 합당의 결과로 민자당이 있었고 그 민자당 맞아요. 안에서 YS. 이제 YS가 나왔고요. 그리고 맞네요. 정주영 회장이 있었네요. 네, 정주영하고 또 이제 경선을 통해서 정주영도 올라왔는데 셋 다 자기 당에서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 김대중하고 이기택은 김대중이 한 58% 됐고요. 또 YS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종철하고 했는데 거의 70% 이게 됐고요. 또 정주영도 거의 압도적으로 후보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이 주목받아야 될 이제 경선이 97년 대통령 선거인데 이때는 DJ는 자기가 대통령을 하기 위한 당을 만든 거지.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누구랑 붙었냐면 정대철 지금 헌정 회장님하고 붙었는데 정대철 회장님이 저희가 경선 나갈 때 임자도 말이야 잘해가지고 나처럼 받으라고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30% 받지 않았나? 이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더니 22% 받으셨더라고. 나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받은 23%가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DJ가 나왔고 그때 이제 YS가 대통령이고 그 구룡이라고 그래가지고요. YS계 민주계 후보들도 나오고 이회창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회창이 아주 뭐 옥신각신 해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이회창한테 주목이 확 쏠리고 DJ를 엎었지. 그래서 DJ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북부? 병역? 있고 있는데 이때 그 이회창이 1등하고 2등이 누구였어요?
이인재. 아, 이인재가 계속 완주를 하죠. 이인재가 2등을 했다고. 네네네. 근데 탈당을 했다고. 맞아요. 탈당을 해서 이인재가 완주를 하는 바람에 국민중심당을 만들었나?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완주를 하는 바람에 한 18%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DJ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빡친 그 당시 보수당이 이인재 방지법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인재 방지법이고, 경선에 지금은 나갔던,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경선에 나갔던 사람은 등록을 하고 나면 출마하지 못하죠. 출마를 못해요. 맞아요. 그 해당 당의 선거에 그 해당 선거구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인재 방지법. 네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22년 드디어 이제 노무현의 경선이 이제 왔고요. 그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또 뭐가 만들어져요? 국민 경선. 그래서 국민 경선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정당 내 총재의 역할, 국회의원의 권한, 그다음에 대의원들의 권한이 막강히 있기 때문에 총재가 사실상 국회의원을 뭐 이렇게 국정권을 주고, 국회의원이 대의원들을 다 임명하다시피 하고, 그 대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니까 사실상 정해진 답을 그렇죠. 가지고 이제 선거를 네. 치렀던 그런 경선이었다고 한다면, 이 국민 경선부터는 국민의 여론, 네. 국민의 직접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아주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그 노무현 신드롬, 네네. 돌풍 이런 게 네. 만들어지는 그 역사적인 한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또 저도 이거 마찬가지로 영화로 또 영화 노무현을 통해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 그 가장 또 그래서 광주 돌풍을 이제 네. 만들어내면서 그 쫙 대통령 후보로 되는, 또 물론 나중에 또 후단협도 겪으면서 네.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지금도 대통령- 민주당은 네. 광주에서 뭔가 벌어질 것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나간답니다. 네네. 뭐.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부터였죠. 이제 사실 이미 룰은 정해졌고 그 룰대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 뭐 이건 뭐 야합이고 어떤 후보 등록은 하진 않으셨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경선 후보들을 선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좀 되게 경론이 네. 있었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 경선에 이제 참여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 다수의 그냥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밀어넣을 수 있다. 종교단체 혹은 이익집단들, 그다음에 한 지역의 인물들이 막 우후 들어올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장난을 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그 후보들 이제 2002년에 만들어진 일이죠.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결정했다고요. 1, 2%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때도. 그래서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후보 단일화에 여론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서 여론조사가 되는데, 여론조사 조항에 정당을 누구를 할 건지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서 다른 당 지지하는 빼자. 그래야 역선택이 벌어지지 않는다. 또 뭐 국민 경선이 만들어지면 들어오면서 나는 뭐 민주당 지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되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먼저 그걸 묻고 그렇죠. 나는 뭐 다른 당 지지해 그럼 빠져. 아예 제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상에서 존재하는지는 과학적으로 확증된 바가 없어요. 다 같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서 그렇죠. 단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먼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어느 당을 지지하냐고. 이거 봐라, 이거 무슨 어느 낌새를 조사인지도 보니까 모르는데. 민주당 그건가 봐. 그럼 나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을 어느 당을 지지하니까 역선택을 물어보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본선 경쟁력, 본선 확장성,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는 거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후보로 될 때 네네네. 그때는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다 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됐냐? 그게 아니고 그때 홍준표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홍준표 후보는 갤럽 KBS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1대1로 붙이면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윤석열은 1, 2% 졌는데 홍준표 후보는 좀 이렇게 높은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본선 경쟁력은 내가 더 많다라고 네네네. 홍준표가 주장하던 때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자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가장 걱정했었던 후보는 유승민, 오세훈 정도의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오세훈 정도의 후보들이면 저 사람은 중도에서 상당히 표를 가져갈 거야 했었던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옳았구나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딱 채택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배척받는 유승민에게는 엄청난 장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 민주당으로서는 걱정을 던 거야. 오세훈도 안 나왔어. 민주당으로서는 두 번째 걱정도 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민주당에서 본선 경쟁력이 많고 중도 확장성이 센 사람이 나갈 경우엔 저쪽도 똑같이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진영 내에 지지도가 높은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본선에서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선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상 민주당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난번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국민 경선이었으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선거인단을 모아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훨씬 열린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조직력으로 결정을 해요.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거기 쓰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도 많지 일이죠. 않거든요. 네, 맞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서 나오면 찍어줄게. 그렇죠. 나는 저 사람 좋아. 난 나오면 저 사람 찍을래. 했는데 못 나와. 그러면 확장성 있는 후보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을 거니까 고민의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열린 방식으로 가고 국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할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지지층만 가지고 뽑는 것이 그 본선거의 승리를 더 보장하느냐. 이 어떤 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 당의 전략가들도 하시고 또 지지자들도 세심하게 한번 봐보세요. 네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자고 얘기하면 저건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어떤 승리가 더 확정적 승리를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양당이 경선 레이스를 막 돌입하고 이제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매우 시적절한 주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선이. 우리가 요 방송이 나갈 때는 민주당은 이제 끝났을 거고요. 네네. 또 국민의힘은 이제 한 주 정도를 더 네네. 가게 될 텐데 그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거 너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들 투표하는 건 맞다. 근데 당원들의 투표도 미국은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없어서 당원들 투표를 집합해서 그렇게 하냐? 그 추운 날에도 하고 더운 날에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IT 기술이 상당히 있는 나라지만 선거라고 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건 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투명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는 투명해야 돼요. 누가 찍는지는 모르지만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검증 가능해야 돼요. 이거 도무지 이거 모르겠어. 그럼 절차를 다시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대한민국 선관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은 근데 그게 안 돼요. 네. 절차도 이상하고요. 기계적인 결함도 많아요. 실제 잘 모르시지만 모바일로 하는 투표는 발송을 했는데 도달하지 않는 이른바 실패율이 절대 로스분이 로스분이 있습니다. 2, 3%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하는 통신사들이 실토를 해요. 그리고 검증 가능하지가 않아요. 누가 그걸 보고 있는지 누군가는 그걸 다 들여다보니까 투명성도 없어요. 그리고 검증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네. 저는 모바일 투표 네. 이제 도입한 지 10년 넘었는데요. 네.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하는 거 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이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한다 그러면 당의 명부도 넘겨줄 필요가 없고요. 공정하게 투명하게 검증 가능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선 특집 방송 5번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대선을 이제 돌아보고 토파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의 주제는 경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추억이 새록새록 있기도 하시고 영화를 또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래서 이제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향후 어떤 제도가 가장 많은 분들의 뜻을 모으는 힘 있는 경선이 될 수 있는 제도일까라는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대선 특집 방송 5번째 우리 대선의 역사 오늘 이렇게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